저는 한때 북한에서 배우였습니다. 평양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선망하는 그곳에서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화려한 무대 의상을 입고 수령님을 찬양하는 대사를 외우며 인민 배우를 꿈꿨던 28살 김수진. 그게 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양의 특권층 예술인이 목숨을 걸고 탈북을 결심했는지 여러분은 궁금하실 겁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었는지, 왜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두만강을 건넜는지 말이죠. 이 이야기는 제가 평양에서 보낸 마지막 날부터 시작됩니다. 2015년 3월 15일. 촬영소 분장실에서 거울을 보던 그날,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뒤면 이 모든 것과 영원히 작별하리라는 것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진실을 더 많은 분들께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화려했지만 제 눈빛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분장대 위에는 김일성 배지, 당에서 하사받은 공로증서, 그리고 제가 출연했던 영화 조국의 품 포스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북한 최고의 영화 촬영소에서 일한다는 것. 그것은 평양 시민들에게도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배급도 일반 주민보다 많았고 해외 공연 기회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감시와 통제를, 검열과 두려움을 말이죠.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에게 속삭였습니다. 일주일만 더 견디자. 일주일만.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을 바꿀 가장 위험한 결정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 배속된 건 2010년 23살 때였습니다. 평양음악무용대학을 졸업하고 배우의 길을 걷게 된 건 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당에서 정해준 길이었죠. 동무는 당과 수령님을 위해 인민배우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제 운명은 결정됐습니다. 처음엔 자랑스러웠습니다. 촬영소는 평양에서도 특별한 곳이었으니까요. 일반 주민들은 들어올 수도 없는 곳. 배우와 감독, 작가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예술의 전당이라고 불렸습니다. 아침 6시, 기숙사에서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김일성 마이너스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인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위대하신 수령님, 오늘도 당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의식을 걸으면 생활총화자 비판 모임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촬영소 식당에서의 아침 식사는 그래도 나은 편이었습니다. 강냉이밥에 된장국, 가끔 두부가 나왔으니까요. 평양 밖 지역 주민들은 이것조차 먹기 힘들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오전 9시, 촬영이 시작되면 저는 완벽한 조선의 여배우가 되어야 했습니다. 대본은 늘 똑같았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싸우는 용감한 인민군 이야기, 당의 은덕으로 행복해진 농민 이야기,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를 찬양하는 이야기. 동무, 더 감정을 살려야 해. 수령님께 대한 무한한 충성심이 눈빛에서 보여야 한다고. 감독의 호통이 떨어지면 저는 억지로라도 눈물을 짜내야 했습니다. 카메라 뒤에는 늘 보이부국과 안전보이부 담당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우들의 연기뿐 아니라 촬영장에서의 모든 행동을 감시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자유는 없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생활총화 시간이었죠. 서로의 잘못을 비판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시간. 저는 이번 주에 수령님 말씀을 충분히 학습하지 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김수진 동무는 촬영장에서 한 번 웃었습니다. 혁명 영화를 찍는데 불성실한 태도입니다. 사소한 것까지 모두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누군가 고발하지 않으면 자신이 비판받았습니다. 오후 촬영이 끝나면 저녁 6시. 하지만 집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 2시간씩 사상학습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노동신문을 읽고 김정은 원수님의 교실을 암송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공부했습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기숙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감시는 계속됐습니다.
방은 4명이 함께 쓰는 공동 침실. 서로를 감시하도록 만드는 체제였죠. 불을 끄기 전 저는 가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밤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전기가 부족해서 대부분의 건물은 불이 꺼져 있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진짜 밤이 얼마나 밝을 수 있는지를요. 제 인생이 바뀐 건 2014년 가을, 우연히 손에 들어온 USB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촬영소에 중국에서 온 기술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카메라 부품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중국인 기술자가 실수로 떨어뜨린 USB. 저는 그것을 주워 몰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호기심이었을까요? 그날 밤 기숙사 동료들이 모두 잠든 뒤 저는 조심스럽게 촬영소에서 몰래 가져온 노트북을 켰습니다. 북한에서 개인이 노트북을 가지는 건 불법이지만 촬영소 배우들은 대본 연습용으로 가끔 쓸 수 있었죠. 물론 인트라넷 광명망에만 연결되지만요. USB를 꽂는 순간 제 손은 떨렸습니다. 만약 걸리면 정치범 수용 소행입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별에서 온 그대라는 제목을 처음 10분을 보는 동안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화면 속 서울의 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밝았습니다. 건물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거리는 네온 사인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고 떠들고 원하는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이게 진짜야? 저는 화면을 멈추고 다시 재생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북한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이고 인민들은 굶주리고 있으며 미군에게 짓밟히고 있다고요. 하지만 화면 속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벽 4시까지 드라마를 봤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이어폰을 끼고 불빛이 보이지 않도록 이불을 뒤집어 쓰고서요. 주인공이 마트에서 쇼핑을 하는 장면에서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진열대에 가득한 음식들. 고기, 과일, 빵, 과자. 북한에서는 특권층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것들이 거기엔 그냥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나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니, 겉으로는 똑같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촬영장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자는 대사를 외칠 때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생활총화에서 위대하신 장군님을 찬양할 때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저는 조금씩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 거리의 사람들. 겉으로는 웃지만 눈빛은 죽어 있었습니다. 배급소 앞에 줄 선 주민들. 모두 비슷한 회색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체 뭘 위해 사는 거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생각한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북한에서 체제를 의심하는 것. 그것은 죽음과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일단 눈을 뜨고 나니 다시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밤 저는 그 USB를 봤습니다. 한국 드라마, 영화, 뉴스. 거기에는 우리가 배운 것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저곳에 가고 싶어.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것은 목숨을 건 결심이었습니다. 탈북은 3대가 멸문당하는 범죄였으니까요. 평양에 계신 부모님, 함경도에 사는 오빠. 모두를 배신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공책에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탈출 계획. 그리고 즉시 그 페이지를 찢어 삼켜버렸습니다. 북한에서는 증거를 남기는 것조차 위험했으니까요. 탈북을 결심하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평양에서 탈출한다는 것.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평양은 북한에서 가장 감시가 심한 도시였고 저는 예술인이라는 특수 계층이었습니다.
제 동선은 매일 기록됐고 출장이나 이동에도 당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계획은 치밀해야 했습니다. 먼저 저는 촬영소당 비서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함경북도 무산까지 다녀오고 싶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양에 계셨고 건강하셨습니다. 하지만 효도는 북한에서도 미덕이었습니다. 당 비서는 일주일의 휴가증을 내줬습니다. 다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탈북에는 브로커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중국 위안화로 최소 3천 위안, 한국 돈으로 약 50만 원. 북한 돈으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몰래 물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공연 때 받았던 화장품, 촬영소에서 받은 중국산 옷까지, 심지어 배우로서 받은 표창장까지. 장마당 시장에서 몰래 거래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장마당 아주머니가 의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친척이 중국에서 보내준 겁니다. 저는 쓸 일이 없어서요. 거짓말은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필요했으니까요. 석 달 동안 모은 돈은 중국 돈으로 2,500위안. 부족했지만 더 모으면 의심받을 것 같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브로커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탈북 브로커는 북한 내부에도 있었지만 그들 중 절반은 보위부 정보원이었습니다. 잘못 접촉하면 그 즉시 체포됐습니다. 저는 촬영소 소품 담당 김동무를 주목했습니다. 그는 가끔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왔고 장마당과 연결돼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촬영이 끝나고 저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김동무, 혹시 두만강 쪽에 아는 사람 있습니까? 그는 담배를 피우다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친척이 중국에 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서요. 혹시 메시지를 전할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동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요즘 단속이 심합니다. 그는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연결되는 불법 휴대전화 번호였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평양역 화장실에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강을 건너고 싶습니다. 암호 같은 말이었습니다. 전화 너머 남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언제? 보름 뒤. 무산에서. 돈은 2,500. 부족해. 3,000. 지금 가진 게 그게 전부입니다. 다시 침묵. 그리고 남자가 말했습니다. 좋아. 무산역 뒤 창고에서 만나. 밤 11시. 혼자 와. 보위부 새끼면 너도 죽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작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 편지를 쓰려다 멈췄습니다. 증거가 남으면 안 됐으니까요. 대신 마음속으로 수없이 사과했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살고 싶어요. 제대로 된 인간으로 살고 싶어요. 짐은 최소한으로 꾸렸습니다. 옷 한 벌, 작은 사진 한 장 부모님과 함께 찍은, 그리고 그 USB. 그게 전부였습니다. 2015년 3월 22일. 평양역에서 무산행 기차를 탔습니다. 여행증을 보여주는 제 손이 떨렸지만 검열원은 대수롭지 않게 통과시켰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이 멀어졌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도시. 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안녕, 평양. 안녕, 거짓말의 도시. 이제 앞으로는 오직 두만강만이 있었습니다. 무산역에 도착한 건 밤 10시였습니다. 기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평양에 감시받는 긴장과는 다른 날 것 그대로의 긴장감. 국경 도시 무산은 탈북과 밀수의 도시였습니다. 역 뒤편 창고로 향했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길.
저는 주머니 속 돈을 꽉 쥐었습니다. 창고 앞에 한 남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강 건너려는 사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평양 말씨네. 평양 사람이 웬일이야?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 먼저. 저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건넸습니다. 남자는 빠르게 세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500 부족한데. 지금 가진 게 이게 전부입니다. 중국 가면 돈 더 보낼 수 있어요. 남자는 한참을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자 혼자 위험해. 국경 수비대한테 걸리면 총 맞아. 그래도 갈 거야? 네. 미쳤네. 좋아, 따라와. 우리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1시간 정도 산길을 올랐을까요? 멀리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3월이라 얼음은 거의 녹아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지? 저 철조망 넘어서 강 건너면 중국이야. 근데 철조망에 전기 흐른다. 조심해. 어떻게 넘어요? 여기. 남자는 큰 고무판을 꺼냈습니다. 이걸 철조망에 던져. 전기 차단돼. 그 다음에 빨리 밑으로 기어가. 철조망 밑에 구멍 뚫어놨어. 국경 수비대는요? 오늘은 운 좋아. 담당 병사가 내 친구야. 1시간 자리 비운대. 근데 1시간 지나면 교대 나와. 그 전에 건너야 해. 남자는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 11시 반. 자정 반까지 건너야 돼. 실패하면 내가 책임 못 져.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중국 가면 어디로 가요? 강 건너면 길 따라 10분만 걸어. 마을 나와. 거기 조선족 집 있어. 문에 빨간 청 걸린 집. 거기 주인한테 강 건넜다고 해. 알아서 해줄 거야. 혼자 가는 거예요? 당연하지. 나는 여기까지야. 나도 목숨 걸고 하는 일이야. 남자는 철조망 쪽을 가리켰습니다. 자, 이제 가. 시간 없어. 저는 고무판을 들고 철조망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고무판을 철조망에 던졌습니다. 지직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지금, 빨리. 저는 철조망 밑 구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가시에 옷이 찢어지고 팔이 긁혔습니다. 피가 났지만 아픈지도 몰랐습니다. 구멍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강까지 50m.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뒤에서 고함 소리. 손전등 불빛이 저를 비췄습니다. 탈북자다. 쏴.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제 옆당에 흙이 튀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강에 도착했습니다. 물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깊지 않았습니다. 허리까지 차는 물. 뒤에서 또 총소리. 탕, 탕. 물총은 좁았습니다. 20m만 건너면 중국입니다. 저는 물속을 헤엄쳤습니다. 옷이 젖어 무거웠지만 계속 나아갔습니다. 10m, 5m. 거기서 쏜다. 마지막 총소리. 탕. 총알이 제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북한 땅에서 손전등 불빛이 이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총은 쏘지 않았습니다. 중국 땅에서 총을 쏘면 국제 문제가 되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나 살았어. 살았어. 하지만 울 시간은 없었습니다. 아직 안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저는 일어나 뛰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천이 걸린 집을 찾아야 했습니다. 10분쯤 달렸을까요?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집을 찾았습니다. 문에 빨간 천이 걸린 집.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조선족으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강 건넜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빨리 들어와. 공안 순찰 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제야 저는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니, 일단은 북한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생활은 북한을 탈출한 것보다 더 두려웠습니다. 할아버지 집 지하실에 숨어 지낸 지 3일째 되던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감옥이라는 것을요. 밖에 절대 나가면 안 돼. 공안한테 걸리면 북한으로 송환된다.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지하실 작은 창문으로만 밖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자유롭게 거리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체제의 감시가 두려웠다면 중국에서는 공안의 단속이 두려웠습니다. 일주일 뒤 할아버지가 한국인 선교사와 연결해줬습니다. 전화 통화였습니다. 한국까지 가려면 라오스를 거쳐야 합니다. 비용은 5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어요? 일단 라오스까지 가세요. 한국 대사관에서 도와줄 겁니다. 여기서 중국 공안에 잡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선교사는 루트를 설명했습니다. 중국 남부 윈난성까지 가서 거기서 라오스로 넘어가는 것. 약 4,000km의 여정이었습니다. 언제 출발할 수 있어요? 사흘 뒤. 같이 갈 탈북자가 5명 더 있습니다. 사흘 뒤, 저는 다시 짐을 쌌습니다. 할아버지는 중국 돈 1,000위안과 빵 몇 개를 챙겨줬습니다. 조심해서 가라. 한국 가면 우리 손자한테 연락해라. 미국에 산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처음으로 북한을 벗어나 만난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새벽 4시, 낡은 봉고차가 왔습니다. 안에는 이미 4명의 탈북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20살쯤 돼 보이는 청년 30대 부부, 그리고 10살쯤 된 아이. 우리는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다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운전사는 중국인 브로커였습니다. 윈난까지 사흘 걸린다. 검문소 지날 때 절대 소리 내지 마. 들키면 다 죽는다. 차는 출발했습니다. 처음 이틀은 괜찮았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 풍경을 봤습니다. 중국은 넓었습니다. 북한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발전해 있었습니다. 문제는 셋째 날 일어났습니다. 검문소다. 다들 숨어. 우리는 차 뒷칸에 마련된 좁은 공간에 몸을 숨겼습니다. 짐더미 사이, 거의 숨도 쉴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차량 등록증 보여주세요. 중국 공안의 목소리였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뒤에 뭐 실었어요? 과일이요. 윈난에서 가져온 망고. 열어봅시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10살 아이가 옆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 입을 조심스럽게 막았습니다. 공안이 짐을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망고 맞네. 좋아, 가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우리는 나올 수 있었습니다. 모두 땀으로 범벅이 돼 있었습니다. 다들 무사하네. 운 좋았어.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사흘 뒤, 우리는 윈난성 국경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또 다른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라오스인이었습니다. 국경 넘는 건 쉬워요. 뇌물 줬으니까. 하지만 라오스에서 태국까지는 정글을 걸어야 해요. 사흘 걸려요. 정글을요? 네. 길이 없어요. 그냥 걸어야 해요. 그날 밤, 우리는 국경을 넘었습니다.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국경 수비대가 눈을 감아줬으니까요. 돈의 힘이었습니다. 라오스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정글이 시작됐습니다. 사흘 동안 우리는 정글을 헤맸습니다. 뱀이 나타났고 벌레가 물었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10살 아이는 열이 나서 계속 울었습니다. 엄마, 집에 가고 싶어. 아이 엄마가 울면서 아이를 달랬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한국 간다. 거기 가면 자유야. 학교도 다니고 맘껏 먹을 수 있어.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대체 얼마나 더 고생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갈 곳은 없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우리는 마침내 태국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보이죠? 저게 태국이에요. 저기만 가면 태국 경찰이 우리를 체포할 거예요. 불법 입국자로요. 체포요? 괜찮아요. 태국은 탈북자를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아요. 대신 수용소에 보내죠.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면 돼요.